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국내 공룡 포털인 네이버의 위력을 알 수 있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이슈와 함께 시너지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닐까 하는데요. 머니에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슈가 덮친 상반기 네이버를 통한 결제액이 12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일 와이즈앱 와이즈 리테일은 올해 상반기 한국인의 네이버 결제 금액 추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에서 한국인이 올해 상반기 네이버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이버 결제 금액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수단으로 네이버페이 사용 및 충전을 위해 결제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네이버 결제 금액은 2018년 상반기 6조 8천억 원에서 2년 만에 5조 7천억 원이 늘면서 83.8%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3조 4천억 원이 증가한 37.4%가 넘는 수치죠. 네이버의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에는 월별 역대 최고 금액인 2조 3,600억 원의 결제 금액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네이버 관련 소식인데요. 미디어오늘은 네이버의 뉴스 검색에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출처가 강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버는 유저 제네레이트 콘텐트, 즉 일반인이 만든 동영상, 글, 사진 등 제작물 검색의 정보 생산자를 강조하는 개편 방향과 발맞춰 뉴스 검색 역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에 따라 언론사명과 로고가 상단 왼쪽 영역에 노출됩니다. 이 경우 제목을 보면서 동시에 언론사명을 볼 수 있어서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언론사라면 클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사의 출처인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일 가능성도 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19년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본 뉴스의 바이라인, 즉 언론사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는 23일 모바일 서비스부터 개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인데요. 또 네이버는 지난 1월 대비 6월 뉴스 댓글에 대한 신고 및 비공감이 각각 53.6%, 21.5% 감소했고 AI 클린봇이 탐지해 노출을 제한하는 악성 댓글 건수는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3월 댓글 닉네임과 댓글 활동 이력을 공개하고 4월에는 특정인의 댓글 차단 기능을 도입했으며 댓글 본인 확인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AI 클린봇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폴드 2, 갤럭시 Z 플립 5G 무려 3가지 프리미엄 폰 3개를 동시에 공개한다는 건데요. 뉴스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다음 달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에서 5가지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소비가 둔화된 상황이지만 비대면 시대 등 격변하는 시기에 다양한 혁신 제품을 앞세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면서 업무, 여가, 문화, 스포츠 등 모든 환경에서 비대면 환경을 구현할 단말기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수요를 초기에 잡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과감히 3개의 플래그십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 건데요.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올해 초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등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 삼성전자는 후속작인 갤럭시 폴드 2와 갤럭시 Z 플립 5G까지 출시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 공개되는 갤럭시 노트 20는 게임패드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등과의 협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법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는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국세청과 기업이 각자의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죠. 한국경제는 국세청이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 즉 아마존 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 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6천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세계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에도 세금을 추징한 것이죠.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약 1년간 아마존 본사와 아마존 코리아 등의 소명을 들은 뒤 법률 검토 끝에 최종 세액을 결정했습니다. 아마존 코리아는 1,500억 원을 모두 내고 별도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 1월 국세청에 법인세 추징액 6천억 원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구글 코리아와는 다른 행보였습니다. 아마존은 한국의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와 아마존 서비스 코리아라는 두 개 법인을 내세워 각각 클라우드와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1,500억 원을 추징당한 곳은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입니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은 급성장하는 한국 클라우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마존 코리아는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 영업하지만 고정사업장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마존이 해외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모두들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길 바라실 겁니다. 이에 셀트리온이 조금 적극적인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오는 9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을 시작하면서 판매용 의약품 생산도 본격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말에 종료되는 임상 이상 결과가 잘 나오면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곧바로 치료제 판매에 나서기 위해서죠. 상용화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계에선 셀트리온이 이르면 12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허가 전에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는 셀트리온은 치료제 폐기 위험을 감수하고 재고를 충분히 쌓아두겠다는 것이라며 치료제 효능과 개발 완수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동물 실험 과정에서 패럿과 햄스터에게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가 각각 100분의 1과 2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1,500억에서 3,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비용이 대규모 임상시험에 쓰이고 개발 기간을 당기기 위해선 임상 환자 확보가 관건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임상 환자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고 영국과 유럽, 나아가 브라질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기존에 개발된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만들고 있어 코로나 신약 개발 선도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데요. 참고로 현재 유일한 치료제인 미국 제약기업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는 2016년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렘데시비르보다 유망하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외에도 앱클론, Y바이오로직스 등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름철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잠 못 드는 열대야일 텐데요. 한국경제는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무더울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지만 서울 지역의 첫 열대야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올해 첫 열대야는 2011년 이후 가장 늦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011년에는 7월 30일 첫 열대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엔 이르면 7월 8일, 늦어도 7월 21일에는 그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과 열대야를 겪는 날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입니다. 기상청은 본격 여름철에 들어서기 전인 올해 6월에서 8월 기온은 평년보다 0.5에서 1.5도, 작년보다는 0.5에서 1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올여름 12일에서 17일로 평년 5.1일과 작년 10.5일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서울에서 열대야가 늦어지는 현상은 남쪽에 자리 잡은 장마전선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상청 관계자는 일본 남부지방에서 홍수를 일으킨 장마전선이 한반도 남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반도 중북부 지역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장마철이 끝나면 33도 이상의 기온이 지속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서울 지역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